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로 오셨습니다. 서영석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른 아침이라서 굉장히 목소리에 힘이 없으시군요. 아니면은 박근혜 정권 2년을 거치면서 진이 다 빠지신 건지. 아니 뭐 그건 아니고요. 아니면 뭐 간밤에 뭐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아니 뭐 하여튼 자다 일났습니다. 자다가 예. 예. 저희가 지난주에 부산을 또 다녀왔죠. 네. 오늘은 뭐 특별히 오늘도 일이 있습니다. 예. 지역 일정이 있죠. 예. 뭐 우선 이사회가 있고요. 예. 이사회 마치면은 오후에 철원을 가야 됩니다. 네. 철원에서 또 김장 행사가 있습니다. 김장 행사인데 뭐 가서 얼굴을 비춰야죠. 네. 대전에서도 오늘 김장 행사가 있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렇게. 예. 대전은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합니다. 오늘 해요? 어제 이제 그 사전 준비를 하고 오늘 이제 본격적인 김장을 하게 되고요. 서로 겹치는구나. 예. 그래서 하여간 네. 뭐 지역이 워낙 뭐 다르니까. 그렇죠. 하나는 철원, 하나는 대전이니까. 예. 뭐 어디 갈까 고민하실 분들이 있겠습니까? 워낙 그 권역이 달라서. 그렇죠. 예. 뭐 대전 권역의 이 중부 지방에서는 대전 가면 될 것 같고 네.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철원이 더 가깝겠네요. 네. 오늘 아주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이렇게 정과 교분을 나누면서 공동체의 이런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맞아. 내가 이게 조합원 홍보에서 봤다. 네. 봤는데 뭐 약간 좀 인원 한정을 해가지고 미리 조기 마감됐다 해가지고 내가 그 이후에 이제 소개를 별로 안 해줬구나. 예. 그 대전. 예.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원분들 많이 모이십시오. 또 맨날 놀고 먹고 친하게 지내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협동조합에서. 예. 아니 협동조합이 모여서 일을 해야지 왜 이렇게 친교만 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친해져야 그다음에 다음 스텝을 밟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친해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무슨 행사 모임이 있다 이럴 때는 많이들 참석하시고요. 또 그러면서 또 친해지는 거고 생각이 같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 그만큼 또 즐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생활 공동체이면서 인연 공동체인 네. 이게 가장 결속력이 높은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협동조합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념 공동체이면서 생활 공동체. 예. 이 점이 미디어 협동조합의 강점이자 장점입니다. 저희 협동조합 홍보를 했는데 이 시간이 그 정치 토크인 만큼 오늘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한번 좀 세심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얘기하다 갑자기 정치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주 맑은 마음으로 조깅을 했는데 똥을 밟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정치를 예. 이게 우리 김용민 국장도 이게 말하자면은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데 네. 정치를 똥이라고 여기는 한 그 네. 정치가 결코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똥을 치워야겠죠. 그렇죠. 뭐 예. 똥이라기보다는 예. 또 사실 뭐 똥이랑 비유도 그리 나쁜 건 아니네. 이제 우리 몸에는 똥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제대로 잘 처리하는 방법을 터득해야만이 네. 훌륭한 삶이 되는 거죠.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리액션이 있으십니까? 예.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예. 지난 8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족 뜻과 반대되는 합의를 해줘서 결국 파기됐지요. 여당은 발끈했습니다. 이완구, 김무성, 이완구 두 대표의 말을 차례로 들어봅니다. 무거운 책임 있는 대표라는 자리에서 도출한 합의가 또 뒤집힌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난한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합의가 야당 내의 이견으로 끝내 불발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야 합의를 두 번이나 뒤집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 정신을 뺀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경제 살리기입니다.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고 이 나라 정치는 어디로 가는가, 또 민주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후대에게 무엇으로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어제 국민TV 뉴스K 오늘 오전 교문위 여야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민주연합 의원이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의원회관에서 만나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야당의 요구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되 예결위에서의 일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를 받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사전에 논의하거나 당 지도부와 협의한 사실도 없고 우리 당은 그러한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개 수석이 그러다 자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책임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합의한 것에 대하여 그렇게 그냥 한 칼에 잘라버리고 뒤엎어버리는 것이, 글쎄요, 제가 정치하면서 저 정치권에 들어온 지 10년이 조금 더 됐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어제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와 교문위 간사가 가진 2+2 회동에서도 합의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 김 수석이 어딘가 전화를 한 후 합의를 뒤집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시 앉아서 싹 다 정리를 했는데 김재원 수석이 그러니까 전화를 해보더니 안 되겠다고, 안 된다고 한다고. 도대체 어디다가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보이지 않은 이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조정하는 어떤 막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영교 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김재원 수석의 당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국회가 김재원 수석에 의해서 좌우지되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보육이 김재원 수석에 의해서 좌우지되어야 합니까? 어제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의 일방적 파기.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는 어떻게 봤을까요? 일관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난한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한 합의가 끝내 불발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의회 정신을 뺀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경제 살리기입니다.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고 이 나라 정치는 어디로 가는가, 또 민주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후대에게 무엇으로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 이분이 새누리당 당대표 겸 원내대표인 것 같아요. 좀 어이가 없네요. 예. 아니, 전직 당대표가 예. 합의한 거를 예. 이거는 당의 입장과 다르다라면서 파기를 시켜요.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금 교문위 간사 아닙니까? 예. 이분 이야기로는 뭐 협상 과정에서 계속 뭐 어느 쪽하고 통화하더라.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청와대인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통화한 대상이 말 하나 뭐 비디오죠. 말 하나만 합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부 장관이 누굽니까? 황우여 아닙니까? 예. 황우여는 뭐 아시다시피 여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별로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예. 절 바로 고소한 사람입니다. 황우여. 황우여. 예. 그래서 뭐 700만 원 벌금 냈는데요. 예. 여하튼 그 여당 대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여당 교문위 간사. 네.
그 신성범. 야당 간사 이렇게 세 사람이 합의한 거를 예. 뒤집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솔직히 김무성이 뒤집을 겁니까? 김기춘이 뒤집을 겁니까? 예. 이건 뭐 보나마나 보나마나 누구라고 내가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예. 의중이 반영됐다. 게다가 또 그 김재원이라는 사람 네. 뭐 청와대하고 좀 가깝다고 여기저기 온갖 표시 다 안 대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혹시 벼슬이 있는 분 아닌가요?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벼슬이 있는 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벼슬이 있는 분입니다. 예. 그러니 뭐 너무나 뻔한 거죠. 이제 사실 뭐라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이제 언론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뭐 세상일이라는 게 자기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확신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자기 눈으로 봐도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100%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뭐뭐란 강한 의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맞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그 말을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가는 또 뭐 네가 봤냐 뭐 했냐 하면서 뭐 고소한다 고발한다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뭐 저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만약에 청와대라면은 이 청와대가 앞뒤다는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뭐 세월호 특별법 만들 당시에 뭐 국회 입법권, 삼권 분립 운운했던 청와대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여야 합의를 했는데 뭐 저희 당에 돌아가 가지고 다시 뭐 그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랬죠. 그죠? 뒤집는다 해 가지고 얼마나 그 욕을 많이 해댔습니까? 그래. 앞서 들으신 대로. 예. 예. 참나. 아이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결국 뭐 그 벼슬이 있는 분이 배후에서 국회를 주물럭주물럭 거리고 있다. 아니 뭐 벼슬이 있는 분이 직접 그랬겠습니까? 네. 벼슬이 있는 분의 뜻을 받들어서 네. 그 밑에 있는 누군가들이 그냥 호가호위했을 수도 있고. 네. 여하튼 이제 근데 확실히 이거는 뭐 절대로 청와대가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 백기를 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기국회 끝나면은 개헌 논의가 콧물처럼 터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청와대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김무성 대표 아닙니까? 네. 그저께인가요? 그저께죠. 청와대가 여야 대표 부르려고 하니까 야당은 안 간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무슨 대통령의 교시를 받을 이유가 있느냐? 뭐 이러면서 말이죠. 맞는 얘기죠. 가면은 FTA라든지 자기 하고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그런 걸 협조해 주십시오. 그게 뭐 사실 뭐 정치인으로서의 도리 아닙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예. 아이 뭐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아이고 참. 자, 그런데 말이죠. 김무성 대표가 그제 가가지고 꼬리를 확 내렸어요. 꼬리를 확 내렸습니다. 뭐 약점이 있는 모양이지 뭐. 예. 수원대 그것 때문에 그러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난 참 김무성 대표가 말이죠. 여기까지구나. 그 생각을 가졌어요. 사실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박근혜하고 차별화하면서 차기 주자로서 확실하게 자기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그런 아주 온갖 천혜의 환경이 조성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지요. 또 자력으로 당대표가 됐죠. 또 당내에서 보스로서 확실하게 이미지를 굳혔죠. 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 갖출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췄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꼬리를 확 내리면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 뭐 당대표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마 안 된 것도 아니죠. 한 4개월 지났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아니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를 초월해서 뭐 모두의 칭송을 받고 있는 그런 일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다르지만은 뭐 대통령 되기 위해서 약속했던 온갖 공약들을 다 파기하고 있고 그게 뭐 사실 아까 문제됐던 누리과정 예산 같은 것들도 대통령 공약 아닙니까? 네.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걸 갖다 교육청에다가 그냥 떠넘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이제 그딴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당대표가 뭐 차별화라는 차원을 떠나서
제대로 민심을 그 대통령에게 전달하고자 한다면은 네. 아이고 송구합니다 이런 얘기할 계제가 아니죠. 네. 아니 뭐 송구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네. 갑자기 이 뉴스를 보고 나서요. 김무성 대표의 그 딸 네. 수원대 채용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건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김무성 무혐의 이렇게 검찰 결론이 나왔잖아요. 네. 이 뉴스가 자꾸 떠오릅니다. 왜 이럴까요? 뭐 그거야 뭐 떠오를 뿐이지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 그 만약에 네. 김무성 대표가 계속 각을 세웠을 경우 청와대하고 대립각을 대통령 불편한 얘기를 계속한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 검찰 결론이 무혐의 그때도 그렇게 나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을 갖는 의문을 가질 수 구석이 있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지난 이명박 시절의 박근혜 당시에는 당 대표였나요? 여하튼 김무성이 아니 그 이명박 대통령일 때 그때 막 각을 세울 때 박근혜 지금 대통령 그때는 당 대표가 아니었죠. 아니었나? 여하튼 그때 이 박근혜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치하의 김무성 아까 뭐 예를 들면서 서로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차이점은 박근혜 의원이라고 합시다. 예. 당시 박근혜 의원은 꿀릴 게 이명박한테 없었고 네. 지금의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꿀릴 게 있다. 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박근혜에게 꿀릴 게 없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2007년에 어마어마한 파일을 쥐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파일 내용을 보지 못했으니 그게 뭐 헛방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대표를 핸들링 할 카드가 없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뭐 영남대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이 물려준 재산 네. 이런 데 대한 의혹들이 많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박근혜 그때 당시 의원에게 쏟아지는 각종 의혹이 박근혜를 좌절시킬 만한 그런 소재는 못 됐어요. 네. 아니 뭐 사실 이게 이른바 보수 세력들의 그 희구나 열망이라는 것은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심지어는 이명박이 BBK의 명백한 주인이었나? 뭐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없다는 그런 판결을 그 막판에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보수 세력들의 희구나 열망이 반영됐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명박은 알고 보니까 보수도 아니었다.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진정한 보수 후보 운운하면서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온 보수가 들고 일어나서 지금 떨고 있는 마당에 이명박이 죽이려고 한다 해서 죽일 수 있었겠어요. 저는 그건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차이는 있는 거죠. 이게 김무성과 박근혜는 근본적인 그릇의 차이가 있는 건데. 예. 자, 뭐 이제 그건 그거고 그래도 이제 김무성이 나름대로 대통령 후보로서 입지를 굳히려면은 자기가 꿀릴 게 없어야 되는데. 네. 이제 사실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안이 좀 지저분해요. 그 이인수라는 사람 보니까 진짜 골 때리더만. 예. 아니 대학 총장이라는 인간이 말이에요. 네. 그 학교에 다니지도 않는 자기 아들을 예. 학교에 다닌 것처럼 졸업증명서를 위조해가지고 예. 병무청을 속이고 예. 그리고 미국 대학을 속여가지고 그 대학 보냈다는 건 아닙니까? 예. 이건 좀 한국일보 사설에서 내가 봤는데 야, 이건 좀 해도 대학 총장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학교 발전 기금으로 왔던가 뭐 하여튼 왔던 50억 원을 이렇게 학교 회계에 안 넣고 그 종편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그 종편이 어디입니까? TV조선이라고 그러더만 TV조선. 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사돈이에요 또. 아 그래요? 예. 아니 난 이제 그런데 확인 안 한 사실이기 때문에 아니 보도가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예. 그 보도 확인을 못 해봤는데. 네. 여하튼 뭐 종편이라고 합시다. 예. 자 그런 이제 수원대 비리 이건 거의 보니까 옛날 그 상지대 이사장이었다가 쫓겨났던 그 김문기 비리하고 거의 버금가는. 지금 다시 들어갔잖아요. 예. 다시 들어가서 총장 행세하고 있어요. 행세. 근데 교육부에서 이제 특별감사 들어갔어요. 드디어. 예. 여하튼 그러기에 버금가는 이인수 이제 수원대 비리가 네. 지금 계속 정인으로도 안 나오고 뭐 사실 봐주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김무성 대표와의 연관성 즉 김무성 대표의 딸을 예.
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교수를 채용했다는 예. 그것 때문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드러난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김무성 대표는 뭐 예의상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뭐 송구스럽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외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그게 아니다. 예. 뭔가 좀 꿀리는 게 있고 찔리는 게 있어가지고 저런 행체를 하는 게 낫냐라는 시각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고요. 네. 또한 그것이 대통령 후보로 감으로서의 김무성의 입지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자연인인 김무성으로서는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은 대통령 후보 김무성으로서는 수원대야말로 거의 무덤이 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뭐 대통령하고 적당한 이 틈 좁히기 이걸로 지금의 어떤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김무성 대표는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제 덮고 안 덮고를 지나가지고 여하튼 뭐 사람이 떳떳하지 못하면은 예. 세게 못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저 예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예, 아니겠죠. 아마 네. 설마 그러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차동욱 이펙트라는 게 있잖아요. 네. 까불면 죽어. 벗긴다, 빤스 벗긴다. 이게 바로 박근혜 정부의 기조란 말이죠. 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혀 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톡톡히 봤지.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그 레임덕을 막으려고 길을 쓰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그게 이제 독재국가의 수법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 그 레임덕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뭐, 가다피가 어떻게 죽었어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도 결국 그렇게 해서 죽은 것 아닙니까? 예. 그게 공포로 뭔가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 조금만 시간을 끌게 되면은 더 큰 비극을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 아니, 그냥 떳떳하고 정정당당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약속을 어긴다든지 공약을 파기할 때도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실 뭐 예산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네. 하든지 예. 아니면은 뭐 예산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명박이가 온갖 재벌들에게 감세해주고 사실상 부유세라고 볼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갖다가 유행무실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예. 그래 미안하다. 그럼 내가 그거 하려니까 내 지지기관이라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 서민들한테서 좀 등골을 좀 뽑겠다. 예. 담배세도 좀 올리고 자동차세도 올리고 뭐 불만이 있으면 다음에 다른 정권 뽑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와야죠. 네.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정정당당한 태도죠. 아니 마치 말이야 말로 할 때는 온갖 서민을 위하는 것처럼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실제로 하는 것들을 보면은 서민들 등골을 빼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공포로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공포를 통한 그 리더십 강화, 지도력 강화. 그건 한계가 비극으로 있다. 끝나는 거죠.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반드시 비극으로 끝난다. 반드시 비극으로 끝난다. 아이 그렇습니다. 그건 예. 뭐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서 무수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도로 이렇게 지도력을 확보할 그런 의지나 그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나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그렇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이 뭐 대통령 된 것도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고 뭐 온갖 약속들도 다 대통령 데리고 사기를 쳤는데 이제 와서 못 지킨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쌩깝시다. 그렇게 조언하는 그룹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정면 돌파가 답입니다. 예.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뭐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게 말하자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머리가 나쁘다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런 거는 그야말로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 그리고 결단, 네. 돌파력 이런 네. 게 필요한 건데 예. 그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그냥 보수를 자칭하는 이 땅의 기득권 세력의 일종의 얼굴 마담으로 앉아가지고 예. 밑에서 그냥 다 꼴리는 대로 예. 그냥 도장만 꽝꽝 찍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참 걱정됩니다. 김무성 대표가 확실히 맛이 갔네요. 국민의 행복과 삶을 높이려면은 새누리당이 계속 집권해야 한다. 그 국민 도대체 어느 국민입니까?
1%의 국민이겠죠. 예. 그 1%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가 봐요.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니까 고소득층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대요.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니 뭐 자기들한테 손해를 끼친 것도 없고 결국 이른바 최상위층, 최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나요? 아니 이제 아까 1%라고 그랬는데 예. 1%도 아니에요. 예. 0.0001%를 얘기해요. 네. 불과 10대 재벌 그 피부치 몇 명들 네. 그런 사람들한테나 뭐 아이고 그래도 우리 재산 지켜주려고 애를 많이 쓰는구나. 국민한테 온갖 욕을 얻어들어 먹어가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나머지가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박근혜의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보는 직접적인 손해를 보는 노인 계층들 네. 그리고 저소득층이 네. 일종의 박정희 향수라든지 뭐 60대 70대 아이유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런 아이유가 진짜 들으면 오바이트 하겠던데 뭐 그런 일종의 맹목적인 지지 네. 이런 예. 것들이 오히려 예. 박근혜 정권을 지탱하는 네. 마지막 보루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MB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지난 주간에 그 업데이트가 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MB가 뭐라고 폭탄주 10잔 마신 거. 그건 지난주에 저희가 짚었어요. 그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이번 주간에 보니까 MB가 자서전을 낼 예정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네. 자원 외교 관련해서 자신과 합의를 했던 아랍에미리트 연합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가가지고 뭐 들통날게 있어가지고 미리 손쓰러 갔나? 글쎄요. 근데 또 MB의 측근들 이야기가 MB는 전혀 문제될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가 어떻게 알아? 예? MB 측근들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 아니 이명박이 어떤 사람인데 예. 그 측근들이 알게 했겠어? 이게 저는 다른 것보다도 말이죠. 네. 뭐 여러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니면 아닌 거지. 뭐 그걸 얘기를 합니까? 나 아니야? 나 안 그랬어?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이제 뭐 그건 꼭 아니지. 예. 이제 사자방 비리 운운하고 심지어는 뭐 여당 내부에서도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 여당에다가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야, 닥쳐. 왜 자꾸 자서전 쓴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걸 거예요. 어떤 거요? 자서전 쓴다는 얘기. 자서전 쓴다는 얘기. 야, 나 불 거야 까불면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예. 자, 그런데 말이죠. 그 박근혜 측근 네. 홍문종이가 그런 얘기를 했더만요. 시기상조다. 사자방 미리 캐는 거. 시기상조라는 말은 또 무슨 뭐야? 얘기야? 나중엔 밝히자. 지금은 안 된다. 아니 얘한테는 컨셉이 맨날 똑같냐? 이명박이도 옛날에 독도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아니다. 직원지조. 직원지조.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입질을 하더니. 예. 아니 홍문정이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예. 시기상조라니. 시기상조다. 그럼 나중에는 밝히자 이런 아직은 얘기가? 빠르지만은 언제 그럼 된다는 얘기야. 박근혜 정권 말기에 가서 조지자는 얘기야. 참나. 아이고 참. 아니 뭐 사실무근이라고 얘기했으면 말이 안 되지만 시기상조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우리도 알고 있지만은 야 지금 하면 서로 니 죽고 내 죽고 하니까 곤란하지 않느냐 뭐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근데 이정현은 또 뭐 들춰볼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정현 뭘 모르고 하는 얘기겠지. 뭘 모르고 하는 얘기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정현 의원이 대통령과 뭐 그렇게 가깝진 않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뭐 어차피 다 뭐 적당히 호가호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정한 실세는 그 정윤회의 측근들로 불리는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 그들인 것 같습니다. 절대로 안 나타나잖아요. 예. 진짜 선수는 안 나타납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안 내는. 그럼요. 이런 게 진짜 측근이지. 어디서 계속 설레발치고 다니는 것들은. 그러니까 뭐 김진태 무슨 뭐 하면서 뭐 누나라고 부른다는 둥 다 그 당이야. 김진태는 그러니까 누나 날 바라봐줘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란 얘기죠. 예. 이게 그렇게 호들갑 떠는 인간들 치고 진짜 실세 없습니다. 아주 예리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전폭적으로 공감합니다. 진짜 선수는 조용히 있습니다. 시끄러운 변희재도 보면은, 제가. 아니, 뭐 그런 것들, 변희재 씨를 꼭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우는 아이한테
더 준다. 예. 이런 거는 사실 망고불변의 진리거든요. 예. 전 뭐 노무현 정권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진짜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네. 뭘 바란 건 아니지만은 예. 비유를 들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네. 네. 뜯은 인간들은 뭐 하나씩 얻어 걸쳐도 걸쳐요. 예. 사람이 그런 겁니다. 예. 조용히 있으면은 예. 쟤는 불만이 없구나 예. 해가지고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이런 정권에게 불편한 대상한테 찾아가서 테러하고 네. 막말하고 네. 이런 인간들은 결국 대통령에게 추파를 던지는 뭐 군상들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뭐 굳이 해석한다면 그렇겠죠. 네. 그럼 누구라고 뭐, 지칭한 게 아니니까. 예. 그런 해석조차 하기 싫습니다. 솔직히. 예. 해석 역겨워서. 가치가 있어야 역겨워서. 해석을 하지. 예. 진짜 역겹습니다. 진짜 나는 뭐 저도 사실 뭐 이 땅에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계에 뭐 단연간 종사를 했습니다만은 물론 허당했습니다만은 예. 진짜 그만두고 나서 쳐다본 이 대한민국 기득권들의 군상들의 행태를 보면요. 네. 진짜 오바이트 납니다. 네. 참나.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 것이라고 저렇게 남의 것을 빼앗고 짓밟고 이런 행태들을 보면요. 참 진짜 답답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지난주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했던 네. 부산 지역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공개 방송 실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적당하게 편집이 됐죠. 네. 뭐 그 긴 시간을 다 해줄 수는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편집을 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낫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네. 그 내내 1시간 반 동안 나가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또 저희가 또 좀 줄여서. 어제까지의 현안을 좀 짚어보고 네. 예, 그렇게 공개 방송 실황으로 여러분들께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헌 얘기를 이재호 씨가 지금 막 꺼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양반은 또 MB의 뭐 자원외교에 대해서 뭐 그런 걸 왜 주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곧 뭔가 큰 액션을 취할 것이다라는 설이 또 이재호 씨 주변으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네. 친이명박계의 행보 이게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MB가 최근에 측근들 만나가지고 탄주 10잔을 했다면서 이 나라가 어려운데 무슨 자원외교 그걸 갖고 정쟁으로 삼느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 사실 이제 이명박 정권의 도움을 받아서 박근혜 정권이 탄생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았느냐, 그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서로 교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현재 입증이 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제 창출을 위해서 결국은 관건 선거를 한 거죠. 신관건 선거입니다. 국정원을 동원하고 군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하고 그리고 선거와 관련돼 있는 부서들 안전행정부라든지 기타 등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관건을 사실상 동원해서 박근혜를 당선시켰죠. 지금 우리가 누구나 입을 열어서 말을 못하는 대목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명박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한 그 업무를 박근혜가 미리 알고 있었느냐 알고 있지 못했느냐. 미리 알고 있었다면 공범이 되는 것이고 몰랐다면은 이명박이가 자기가 알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도록 나라의 이 기득권 세력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사실 뭐 최동욱 총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매장을 시켰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권의 탄생에 이명박의 도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라고 확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지만은 다른 면에서 사실상 도움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즉 이명박의 비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 정권이 본격적으로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돼 왔었는데 올해 들어서부터는 4대강 그리고 자원외교 방산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도저히 이제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죠. 막는다면은 결국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을 감싼다. 그렇죠. 도움을 받았으니까 감쌀 것이다. 이런 이제 오해를 받을 수밖에 자인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명박으로서는 쉽게 얘기해서 뭔가 자기를 포위하고 옥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 폭탄주를 마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폭탄주 많이들 드시나요? 소주에다 맥주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는 게 폭탄주죠? 그건 이제 소폭이고요. 예. 이게 소폭, 대폭은 뭡니까? 아니 소폭이 아니고 원래 폭탄주라는 거는 양주에다가 예. 이렇게 맥주를 말아서 드는 겁니다. 네.
이제 그거 만든 양반이 그 박희태 그 이전에도 폭탄주는 있었죠. 아 자기가 원조라는데. 아유 송구라예요. 아 삼추행이 원조구나. 옛날에는 그야말로 양주 폭탄주를 마셨죠. 그거 한 잔 먹으면 어떤가요? 제가 술을 안 먹습니다, 여러분. 예. 고혈압에 당뇨가까지 있는데 술 담배 하면 가려고 작정한 거지. 이거 진짜 사망한 거지. 예. 그러니까 제가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이 술 안 마시는 건데 그 폭탄주 어때요? 한번 한 잔 드시면 죽어요. 그 10잔 마셨다는 건 뭡니까? 그럼? 아니 뭐 죽지는 않습니다. 부드럽게 넘어가요. 예. 이게 뭐냐면은 양주인데 맥주를 섞었으니까 맥주 마시듯이 마시는 거죠. 그러나 맥주보다 훨씬 더 도수가 세니까 10잔 마시면은 뭐 약한 사람은 인사불성이 되기도 하고. 저는 사실 그 회식 자리에서 이제 탄주 10잔 마셨다잖아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날 술자리 회식비는 누가 냈을까? 그 앞서서는 또 골프를 쳤대요. 그 골프 비용은 또 누가 냈을까? 그 꼼꼼하기 짝이 없는 이민박 씨니까. 제가 저기 한번 뉴스의 그 데스크라면은 그거 한번 취재를 시킬 것 같아요. 누가 냈는지. 아니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이제 이명박이 내는 게 맞지만은. 저게 보스 아니에요. 근데 워낙 또 이 돈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한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니까 나라를 재테크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분인데 그 술값 내겠습니까? 라는 의문은 들죠. 청와대에서 일하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MB는 정말 그 아침 7시가 되면요 넥타이를 메고 바로 관저에서 그 본관으로 출근한다고 합니다. 네. 본관인가요? 본관에서 일하나요? 대통령이? 대통령 일하는 집무실이 따로 있죠. 거처하는 곳이 따로 있고 뭐 별로 멀지는 않습니다. 본관이 아니죠. 본관에서 일하는 건 아니죠. 근데 거기를 본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래요? 집무실이 있는 곳이? 네. 거기 아침 7시면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나가면서 오늘은 어디서 돈 벌까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를 옥죄는 그런 분위기를 아마 이명박 씨도 느낄 겁니다. 아마 이재호가 개헌론을 꺼낸 것은 이제 박근혜가 개헌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제 반발로 꺼낸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논의를 통해서 이명박에 대한 그러한 그 세간의 관심을 물타기 하려는 막 그런 의도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개헌 이슈가 발생하면은 박근혜 말대로 모든 논의가 블랙홀로 이렇게 빠지듯이 그쪽에 집중되느냐 이게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최근에 개헌이 87년 9월인가 8월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87년의 개헌, 87년 이제 민주화의 결과로 개헌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이제 특히 권력 구도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개헌을 해야 된다는 말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개헌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장 가능했던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원포인트 개헌. 즉 말하자면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 같은 임기가 4년이면 한 해에 선거를 한꺼번에 치러버리면 되는데 4년 5년이 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매년 선거를 치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이제 일치시키기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이 가장 현실적이긴 했었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한나라당 정권이 자기들이 집권한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는. 이미 이명박 박근혜가 그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달리고 있었고 당시 그때 여당 후보들은 뭐 1%, 2% 미만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나라당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음모다라는 시각으로 봤단 말이에요. 병적인 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뭔 얘기만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 반기를 들고 무조건 음모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어요. 상당한 피해의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의해서 2연속으로 정권을 뺏기다 보니까 그야말로 불면 날아갈 서라, 지면 터질세라 그렇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민감하게 관리를 해왔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뭔가 음모를 꾸미고 우리가 쉽게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뭔가 음모를 꾸밀 것이다 라는 선입견 속에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하는 그 무엇도 다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헌법학자들은 원포인트 개헌이 가장 개헌에 근접했던 시기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뭐 그때 당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니까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 당시요? 그 당시는 다수당이 아니었죠. 아니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어요. 그 원포인트 개헌 얘기를 했을 때는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었는데 열린우리당이 이미 반노로 되는 바람에 안 됐지. 그 당시 뭐 그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무슨 개헌이야. 그냥 곱게 물러나시지 뭐 이렇게 또
이런 그 정치 현안에 관심을 가지시냐. 뭐 이렇게 이제 그때 반기를 들었던 때였죠. 예. 근데 그때를 발췌해 보면은 그때 새누리당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하고 비슷한 의석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130석 가까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막강한 야당이었는데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은 너무나 약한 야당인 걸 보면은 역시 좀 성분이 약간 좀 질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 130석의 의석을 갖고도 여당처럼 우리 이사장님이 지금 잠시 착오를 비치셨잖아요. 그때 거대 야당 아니었겠느냐, 의석수가 많은 야당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만큼 당시 한나라당의 위세가 셌다면은 같은 의석인 새정치민주연합 뭐 비슷한 영향력을 발산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거의 존재감이 미미한 상태로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차이가 뭔지 저는 대략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수 정당이냐 아니냐, 이 차이. 보수가 아니라 버스가 아니고 보스. BOSS. 예, 보스. 당시에는 이명박 박근혜가 있었고요. 그 이전엔 이회창이 있었고, 그 이전엔 김영삼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노태우, 그 이전엔 전두환, 그 이전 박정희. 이렇게 뭐 단 하루도 그 리더십의 진공 상태가 없었어요. 이런 때는 있었죠. 2007년 12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한 3, 4개월 동안은 조순, 이한동 이 두 사람이 당을 이끌어 갔었는데 뭐 그냥 맥 빠졌잖아요. 맥 빠졌죠. 예, 뭐 그때 그 한나라당이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상당히 유사한 상태였어요. 아무 힘도 못 쓰고 완전히 혼란과 혼동의 그 극치를 이룰 그때였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당이 어떻게 구심점을 갖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지금 보수 정치를 탈피하는 것이 선진 정치라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보수 정치를 타파하는 것이 무질서와 혼돈 이런 걸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한시적으로라도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진 않겠지만은 야당도 대칭적으로 여당이 저렇게 보수 정치를 하면 이쪽도 한시적으로라도 보수 정치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보수 정치는 불가능합니다. 보수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 배경에는 그 보수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 심각한 불이익이 와야 되거든요. 네. 삼김이 보수였던 이유는 그게 김원기 국회의장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뭐 이제 새정치 국민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그 김대중 대통령이 대권 사수하기 위해서 다시 정계 컴백을 하지 않습니까? 95년에. 예. 그러자 거기에 이제 반발한 김원기 의장이 뭐 반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새정치 국민에서 공천을 안 줍니다. 그래서 김원기 의장이 아마 무소속인가 다른 정당으로 출마를 할 거예요. 근데 떨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김원기 같은 사람도 DJ에 거슬리면은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없는 그런 위력이 있어야만이 보수가 승리를 하는 건데, 새누리당 그 이전에 한나라당은 그랬어요. 특히 이회창 씨가 있었을 때는 이회창의 힘은 이회창이 뭐 큰 보스였어가 아니라 이회창이가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회창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추풍낙엽으로 날리는 그런 보수력을 갖고 있었죠. 심지어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0년 총선 때부터 한번 짚어보면은 그때 그 아주 어마어마한 공천, 어느 한쪽에서는 혁명이라고 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학살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잘려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김광일, 이기택, 박찬종 씨도 아마 그때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공천을 안 시키고 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심지어 저 사람까지 허주, 김윤환. 김윤환도 그랬죠. 예. 그래서 당을 새로 만든 게 이제 민주국민당이라고 해서 민국당. 예. 그래서 그 김광일 씨가 영남의 지역 정서를 막 부추기려고 우리 지면은 총선에서 지면 다 같이 영도다리에서 뛰어내리자 이렇게 말했던. 근데 이제 결국 뛰어내릴 지경이 됐죠. 예. 뛰어내리진 않았습니까? 뛰어내리진 않았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이회창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회창의 명예에 거슬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박살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유권자들이 심려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런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개파 보수 운운하면서 문재인 의원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문재인 의원은 그런 그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문재인 의원이 대표가 되고 말 안 듣는 사람도 나가라고 한다면은 나간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정동영 의원 같은 사람, 전 의원 같은 사람들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남을 소외시킬 것이냐, 여차하면은 우리 다 탈당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재인 의원이 보스가 되려면은 그렇게 탈당하겠던 사람들, 그래, 너희들 나가라 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당을 만들어서 뭔가를 했을 때 안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대표가 된 상황에서 정동영 의원이 탈당해가지고 호남당을 만들면은 호남에서 누굴 찍어줄 것 같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찍어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동영이 만든 호남당을 찍어줄 것 같습니까? 정동영 당이 지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의원은 이런 상황 내에서는 말하자면은 보스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난번 대통령 후보를 했던 사람도 안 되는데 누가 되겠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말하자면은 과거와 같은 보스에 의해서 뭔가 그 천하가 평정이 되고 그래서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역정과 열정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된 그런 분, 그 정말 그는 자연스러운 그 리더십이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단순히 당 총재가 됐다고 해서 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당 의장이 됐다고 해서 그런 지도력이 있을 수가 없죠. 것은 아니죠. 예. 결국 지금 그런데 왜 이명박이가 뭔데 박근혜가 뭔데 그렇게 걔네들은 그 사람 앞에서 껌뻑 죽습니까? 권력자란 이유만으로 당 총재란 이유만으로 당 대표란 이유만으로 아니죠. 이제 이명박은 그게 말하자면은 우리 사회에 주류와 비주류가 있는데 비주류에서 대통령을 만든 최초의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보다는 주류가 만든 대통령이 훨씬 더 똑바로 세기 때문에, 이제 겁을 내는, 사회에 이 말하자면은 그 기득권 구조를 만들고 있는 그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면은 자연히 힘이 세고, 그 반대편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힘이 약한, 이제 그런 게 그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당의 보스라는 것은 저 사람의 말을 안 들었을 때 국회의원이 될 수 없어야만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이해창은 그때 힘이 얼마나 강했냐면은 박근혜도 반발해가지고 나갔잖아요. 탈당해가지고 당 만들었습니다. 한국 미래연합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국미래연합에서 그때 아마 지방선거를 했을 겁니다. 해가지고 후보를 냈는데요. 단 한 명도 안 돼요. 네, 단 한 명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구미에서도 안 됐어요. 구미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아닙니까? 거기서 박근혜 최측근에 출마를 했는데도 낙선한다고요. 한국 미아연합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 힘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기대하기가 어려운 힘이고,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지난번에 김한길이 말빨이 안 먹혔던 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아니, 김한길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불이익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다만 이제 선거를 앞두고 당의 말하자면 정권을 쥐고 있는 대표에게는 고개를 숙입니다. 왜? 잘못하면 공천 못 받으니까. 하여튼 뭐 주긴 주더라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약간 복잡한 그런 이제 있기 때문에 약간 고개를 숙이는 그런 측면이 있긴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중에서 좀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의원들, 뭐 비례대표라든지 초선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아니 그 좀 싫은 소리도 좀 하시고 김한길 안철수 대표 좀 잘합니까? 예, 뭐 한 말씀 하시지 그거 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그 양반 얘기가 공천 못 받을까봐. 아니 김한길 안철수 뭐 제가 봤을 때 이번 730 재보선에서 치면은 그냥 물러나시겠던데요. 아니 뭔 공천을 걱정하십니까? 내년 1월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될까봐. 당대표가 되면은 2016년 총선 공천권을 갖잖아요. 그렇죠. 행여라도 지금 들이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잠시 당대표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내년 1월에 화려하게 전당대회로 복귀한다. 그래서 공천권을 쥔다. 자기는 X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이제 힘이 선거 전에는 이제 잠시 생길 수가 있긴 해요. 그런데 지금 뭐 조경태, 김영환 이런 사람들은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 또 이러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그것도 역시 공천과 연관된 건가요? 그렇겠죠.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것은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그 양반이야. 뭐 부산에서 계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힘을 빌어서 의원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부산에 계신 우리 조합원분들 또 정치의식이 높으신 조합원들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지금의 행보 지지한다 한번 손들어 주시면. 지지한다. 잘하고 있다. 여기 새정치민주연합의 갈 길이다. 없어요. 예. 왜 그렇게 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봐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만 와 계신 거야 지금. 아니 제가 사실은 비슷한 말을 했어요. 조경태 의원이 막 그렇게 삽질을 좀 자주 해가지고 그 사실 여당 좋아하는 멘트만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진태한테 심지어 정말 참된 지보다 이런 얘기를 듣는 우리 조경태 의원 아닙니까? 김진태 그 인양하지 말자 그 인간 춘천을 지역구로 둔. 근데 그
이 조경태 씨한테 제가 그랬어요. 이게 아마 지금 당신의 이런 행보는 그 지역 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전통적 여당 지지자들 그분들에게 표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난 생각한다. 뭐 어쨌든 그래도 그 당에 속해서 그곳에서 계속 사선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뭐 의지, 뭐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뭐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른바 집토끼다. 집토끼들이 다 한심하고 회를 차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집토끼들 도움 없이 몇 표 안 될 그런 보수의 표를 받고 그게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그거겠죠. 아무리 집토끼를 멸시하고 바깥에 있는 토끼들을 얻기 위해서 문재인 의원을 씹고 하더라도 부산에서 의석 하나 잃지 않으려면 자기를 공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자신은 있겠죠. 뭐 실제로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부산에서 지금 그 새정치민주 여러분을 국회의원을 하는 사람이 아마 문재인 의원하고 조경태 의원 둘밖에 없죠. 둘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전면입니다. 조경태도 사실은 당의 도움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조경태 의원이 됐을 때는 박종웅 전 의원이 출마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당선이 됐긴 했습니다. 2004년 총선 때 한나라당 후보로 나올 걸로 예상됐던 박종웅 전 의원, YS 최측근 아닙니까? 그렇죠. YS 대변인 격이었는데 이 양반을 낙천시키더니 딴 사람을 거기 공천을 시켜요? 박종웅이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조경태와 사파전으로 해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조경태 의원이 자기 힘으로 당선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뭐 조경태 의원은 그런 이제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다.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양반 자체가요. 어디 종편에 나온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게 부산 지역에서 당선된 거는 노무현도 이루지 못한 공을 자기가 이룬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그런 자부심이 대단해요. 왜 웃으세요? 그 자부심 가질 수 있지.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을 우습게 보는 거죠.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는데 왜 엉뚱하게 문재인이 되느냐. 뭐 그런 심리도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 조경태 형이 저기 새정치민주연합 대선 후보라면은 그래서 저기서는 강용석을 냅니다. 강용석한테 꼼짝도 못해요. 우리 경태 형이. 아니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은 그런 이제 보스에 의해서 당을 지배하는 그런 문화는 저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없다고 보고, 그러면은 사실은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모든 것을 공개하면서 특권을 내려놓는, 사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과거에는 그냥 스테레오타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이 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하려면 특권을 내놓고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미래협동조합 이사장을 하면서 그걸 몸으로 느낍니다. 미래협동조합의 운영 정말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 그게 뭐 여러분들 관심 없어서 안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겠지만은 관심 있어가지고 그거 일일이 검토하는 그런 조합원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검토를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판공비를 얼마 쓰는지까지 다 원단위까지 다 나옵니다. 이런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이사장이 됐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은 아무도 안 따라오거든.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좋은 거예요. 제가 미래협동조합을 하기 이전에 인터넷 신문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대주주였습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망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경영을 잘못해서 망한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비율로 따지면 극소수고 대부분 다 MB가 광고를 다 뭐 그런 것도 있죠. 광고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여하튼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 광고 없이 운영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도 해봤고, 그리고 미래협동조합의 이사장 그 이전에는 뭐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일을 해봤는데, 그런 투명성 그리고 상하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이 전속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몸으로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또 뭐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미래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 조합 비대 지출 비율을 보면 월 1억 정도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회사예요. 사실 일반 회사가 매달 1억씩 적자 보면요 6개월 안에 문 닫아야 됩니다. 한 40-50명 되는 그런 조직에서. 근데 우리는 절대 문 닫지 않고 가는 이유는 결국 이런 조합원들이 미래협동조합의 주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직접 경영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가 주인으로서의 목소리를 언제든지 낼 수 있고 실제로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주장이 올바르다면 언제든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들, 그리고 그 조합의 운영 자체가 한 1인의 전형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표하는 여러 사람들의 협의에 의해서 그리고 합의를 항상 이뤄내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어서 증자도 해주고 출자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망하고 흐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리더십도 결국은 그런 수평적이고 소통하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 당의 대표가 된다면은 지금까지는 불투명하게 운영을 했어요. 누가 잡든지 간에 뭐든지 중요한 의사결정은 자기들끼리만 합니다. 당원들의 그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어요. 당원들은 항상 결과를 통보만 받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제 앞으로 정당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그야말로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그리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내년에 그 당대표 문재인 의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뭐 한 80% 이상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닙니다. 문재인 의원이 이명박 감옥 보내면 저 대선 주자 1위에 자리를 공고히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말할 필요도 없이. 말할 필요도 없다. 네, 필요도 없죠. 쓸데없는 말이다. 아니, 이제 이런 얘기겠죠. 새로운 당대표가 돼서 여당을 몰아붙이고 그리고 여러 각계의 제보를 받아서 이명박의 죄상을 드러내고 그래서 뭐 국정조사를 하든지 특검을 하든지 해서 밝혀내서 감옥에 가게 만든다면은 강한 야당의 지도자로서 인상 지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럼 뭐 얘기할 하나만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저 문재인 의원을 생각해 보면은 2012년에 나왔을 때 그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이미지적 그 요소들 강점들이 많으신 분이죠. 그런 거였는데 과연 능력면에서 콘텐츠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충족한 정보가 없었다. 이건 솔직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좀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고 또 대권 주자로서 당대표가 돼가지고 벌써 그렇게 도마 위에 오르고 표적이 되면은 상처를 입어가지고 대선 레이스를 달릴 때 제대로 못 달릴 것이다. 이런 당내 목소리도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솔직히 대선 주자와 무관한 사람이 당권 잡아가지고 무슨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2년 동안 완전히 사달이 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내년 뭔가 좀 마지막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문재인에게 결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문재인 의원에게 부족한 점은 결국은 정치 경험이 있죠. 그래서 다만 이제 문재인 의원이 이런 난국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정답일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의 가장 큰 약점은 정치의 현안을 자기가 책임지고 해본 적이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뭐 막판에 그냥 후보가 됐던 사람이니까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박근혜 집권 초기에는 마치 죄인처럼 내가 결국은 국민의 기대도 불구하고 그걸 충족시키지 못했다 해가지고 뭐 거의 은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또 검증받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내년으로 잡아서 뭐 한다 이런 주장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의원처럼 이제 방금 얘기했던 문재인 의원이 조기에 전면에 나서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주장 있을 수 있죠. 직원족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직원족이. 자, 거기에는 어떤 게 그 배경에 깔려 있느냐? 결국은 대한민국의 이 기득권 구조와 언론 환경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걔네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느냐? 이길 수 그렇죠. 있느냐? 말 한마디 잘못해도 뭐 문재인 막말로 시작하는 그런 언론들 그리고 문재인의 리더십을 폐마하고 어떻게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꼬덕여서 야 탈당해 이런 식으로 꼬덕이는 그런 기득권 세력들 이런 엄청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괜히 조계에 나서가지고 좌절하면은 훌륭한 대통령 후보 한 사람 망가뜨리는 일이니까 좀 더 참아라 라는 이제 주장들은 현재 우리의 환경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게 내가 당대표로 나갈 거니까 넌 나오지 마라 이런 뭐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래서 그 과도기는 내가 대신할 테니까 당신 좀 기다려 직원족이 대권 주자로서 몸을 키워라 몸을 만들어라 뭐 그런 말씀인 것도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어떤 게 맞는 길이냐면 알 수가 없죠. 뭐 그건 해봐야 아는 거지 어느 게 더 올바른 길인지 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만 대표로 출마를 하든 출마를 해서 뭘 하든지 간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결국은 문재인 의원이 뭔가 전국을 돌파해 나간다면은 그 배경에 있는 힘은 국민의 지지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의 지지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엄청난 업적을 세워서도 나오기도 하지만은 국민들의 의사를 말하자면 당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에게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비록 당원은 아니지만은 그 당의 결정에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문재인 의원이 앞장서서 나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지지의 바탕이 되는 것이고, 그게 리더십이 되는 거죠. 저 사실 탈탈 털어서 도대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탈탈 털어서 따져봤는데 두 가지가 나오더군요. 하나, 아버지 박정희. 또 하나가 한나라당 대표가 돼가지고 당을 빠르게 안정시켰고 이회창 이후의 보수로 자기가 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가져오는 어떤 질서, 안정? 그것도 보면은 이제 선거의 여왕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됐던 것도 바로 2004년 총선 때였죠. 그렇죠. 총선 그때 무슨 각종 선거 때마다 다 승리로 이끌다 보니까 당내의 어떤 그런 그 입김도 커지게 되는 거고 결국 당의 보수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선거 여왕이라고 그러지만은 그게 결국은 박근혜로 상징되는 그 말하자면은 보수 기득권 세력들의 정권 탈취 욕망, 이 이제 박근혜를 통해서 투영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똑같은 박근혜였지만은 2007년 이회창 때는 아까 무슨 한국 무슨 미래 한국 미래연합입니다. 그걸로 나갔을 때는 바로 자기의 최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꿈에 출마시킨 사람도 낙선되지 않았습니까? 그 힘이라는 거는 사실은 결국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이제 바탕에 있었던 거죠. 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나오면은 똑같은 그런 지지를 받겠습니까? 아니죠. 박정희 딸에는 이런 것도 있죠. 유경수 여사가 피격된 이후에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던 이제 그런 점들. 그리고 박근혜가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했죠. 요즘 그런 사진들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노인층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이제 힘을 작용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 바탕에는 결국은 기득권의 힘과 보수 언론의 힘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탄핵 열풍 때문에 거의 그때도 열린우리당이었죠. 200석을 넘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때였어요. 근데 정동영 의장이 어디 가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한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노인 폄하라고 몰고 가면서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과반을 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왔었는데요. 그렇게 200석까지 열린우리당이 먹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 150으로 50석을 줄여줬던 힘이 이제 박근혜였다 해가지고 이제 박근혜가 사실은 뜨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그것도 보면은 결국은 열린우리당이 3분의 2 이상을 점했을 경우에 이 사회가 완전히 개혁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두려움을 품었던 그런 세력들이 박근혜를 통해서 밀어준 것이 불가한 거죠. 그런데 지금 야당에는 그 어느 누가 당권을 쥐거나 지도자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힘을 받을 수 있는 언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국민TV 만들자 해서 대한민국에서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만은 28,000명이면은 5천만 중에서는 몇 %입니까? 1%도 안 되죠? 0.5%도 안 되죠. 그렇죠. 0.5% 넘어가나요? 아니지. 0.05%가 안 넘어가는 거지. 맞죠? 1%가 50만 명이니까 0.1%가 5만 명. 그러면 0.05%. 이런 소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국민TV를 만들자고 했던 것도 그런 언론 환경이 사실은 만악의 근원이에요. 제가 제작비 산출을 해봤는데 저희 조합원이 100만쯤 되면 MBC 같은 방송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만 8천밖에 안 됐는데 박수를 치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차후에 문재인 이제 그 의원이 만약에 당 대표가 돼서 대권 주자로서 나라를 표류한다면은 우선은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되겠다는 뜻을 아직 밝히진 않았지만 그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만약에 당 대표로 나선다고 했다가 안 되면은 정말 망신이고 대권 주자로서의 꿈이 한풀 꺾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고요. 당대표가 된다면 그 이후부터 거세게 당을 문재인 체제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여당을 압박해가지고 힘있는 야당, 수권 능력을 가진 야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 이 온갖 정보와 권력을 쥔 이런 정권과 또 그 정권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타락한 언론들이 함께
계속해서 야당을 몰아세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또 여기에 이런 타락한 언론에 상대할 수 있는 정의로운 언론의 출연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언론을 키우는 것이 이런 정치권 밖에서 시민들이 할 일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선 직후에 국민 TV 이미 그때 이름이 다 정해졌어요. 그렇죠. 국민 TV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 부름 앞에 이렇게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 나서게 되셨고요. 이렇게 2년 동안 열렬히 싸워오셨습니다. 정말 경의를 표하고 2015년 말쯤 되면 아마 총선을 4, 5개월 앞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적북적 할 겁니다. 그때 또 식구들이 또 크게 늘어날 것이고요. 아마 그때 또 이제 총회를 이때쯤 열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지금보다도 한 10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또 저희가 지금보다도 더 다양하고 더 확장성이 있는 그런 매체를 보유해서 여러분들 앞에 진정한 국민 TV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이 프로그램이 이제 전달되는 통로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내년에 부산 국민 TV 모임은 아마 보다 더 뜨거운 그런 열기 속에서 또 총선 무드를 앞두고 더욱더 결집된 모습으로 이렇게 모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좌절하면 새누리당 갑니다. 그렇죠? 변절합니다. 변절하지 않는 우리 시민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 부산 정치토크 공개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 공개방송 함께했습니다. 이것도 녹음해 주신 조합원 CG 프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없으면은 예. 뭐 하기 힘들어요. CG 프로님이 작년에 저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기억 안 나십니까? 부산 공개방송. 모 아니, 교회 건물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때도 녹음을 CG 프로님이 했어요? CG 프로님이 그 교회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을 대관을 했는데 막말 김용민이가 온다고 하니까 이 교회 장로들이 쌍수를 들어서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1년 전의 일이죠. 1년 전 일. 그래도 했잖아. 네. 결국 이제 우리도 보면은 진짜 참 온갖 그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꼼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국민 TV 어디서 뭐 행사를 하면요. 이게 대관이 잘 안 됩니다. 뭐 모여가지고 뭐 우리가 시위를 합니까? 거기서 무슨 오징어를 구워 먹습니까? 뭐 그냥 정상적인 행사 다 끝내고 가는 거 아니. 심지어 국민의례까지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대체? 국민의례 했다고도 조합원들 중에서도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무슨 국민 TV가 무슨 어디 의용 단체야 뭐 국민의례까지 하고 어쩌고 하던데 뭐. 아니 그거야 이제 국민의례 하고 나름이지. 싶은 주최 측의 그 뜻을 존중해야죠. 뭐. 요즘 뭐 저희가 뭐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 합정동 사무소에서 뭐 국민의례 하시라 뭐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도 아니고 각자 지역 협의회에서 자율적이고 자주적으로 결정한 건데 말이죠. 예. 그래도 이제 국회에 대한 맹세 이런 거는 좀 그래. 예. 완전히 누구야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예. 군국적 일제 잔재. 국기를 사랑하는 거야 좋지만 국회에 대한 맹세 보세요. 나는 뭐를 위해 충성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오바이트 날라고 그래. 그런 식으로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죠. 또 우리 조선일보가 딱 요거 떼가지고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국기에 대한 맹세 혐오 토 나오려고 해.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박정희가 만들어낸 그 국기에 대한 맹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쓰라고. 근데 국기를 사랑하고 하는 것들도 시대에 맞게 해야죠. 박정희가 그 일본 황군 아닙니까? 국민이라는 말 자체도 지금 워낙 많이 쓰니까 그렇지 원래 국민이라는 말도 안 좋은 말이에요. 한국 신민의 준말 아닙니까? 그게 일본 천황, 일본 덴노의 모든 국민들이 다 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그게 일제 시대 때 말하자면 육군사관학교, 만주군관학교를 나왔던 그런 정서, 그런 사고방식이 투영된 것은 오바이트 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절대 부연 설명 안 하고 토 나온다 이런 얘기만 하겠지. 하라고 그래. 내가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나도 이제 아니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겠죠. 하여간 꼭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항상 해가지고 상대방 엿먹이려는
이게 1등 신문이 하는 일입니까 이게? 1등 신문이 아닌 모양이지 뭐. 열등 신문. 열등 신문인가 봐. 열등 신문. 조선일보. 예. 자, 이사장님, 이제 야당 이야기를 좀 앞서서 우리 공개 방송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문재인 의원이 뭐 곧 당권 도전 그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예. 뭐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뭐 친노 비노의 대리운운을 하는 거 보면 진짜 참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참 새정치민주연합을 둘러싸고 있는 언론 환경들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많이 느끼는데요. 아니 뭐 친노가 되면은 사실 뭐 무슨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무슨 메리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친박이 되면은 메리트가 있어요. 새누리당에는 예. 충성심을 입증시키면은 네. 뭐 중용을 한다든지, 예. 그리고 굳이 그런 배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배설 하니까 좀 그렇네. 네. 배설이 아니라 손 치더라도 네. 그 내부 카테고리 내에서 뭔가 우대받는 이런 풍조가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야당에서 친노라고 하면 오히려 예. 손살이 치고 예. 그런 열등 신문들이 쓰는 친노 계파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네. 이런 계파가 있다면 해체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예. 이건 그야말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강제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야당의 힘을 빼려는 그런 수작인데. 네. 그게 이제 자력으로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힘든 이런 분들이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세를 이어받은 후보, 이 후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노 비노 이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용해 먹는 거지 적절하게. 예. 여하튼 뭐 문재인 의원으로서는 그냥 당당하고 꿋꿋하게 나가는 것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문재인 의원을 밀어주기 위한 발언은 절대 아니죠.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당대표가 된다. 실력이 없다? 그럼 아웃이지 뭐. 아웃이지. 예. 그게 문재인 의원한테는 하나의 기회이자 예. 도전이기도 하죠. 예. 여기서 이제 균등하게 저는 대권 주자인 사람들에게 당대표를 해봤으면 좋겠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안철수 대표도 했었고요. 워낙 그 신인인데 바로 당대표가 되다 보니까 역량의 한계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참 안타까워요. 안철수 의원은 당대표가 됐다고 볼 수 없지. 그야말로 김한길의 수작에 놀아나서 그냥 한 다리 걸쳤다가 욕만 잔뜩 먹고 나서 물러나는 그런 계획이 돼버렸는데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의원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도 당대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글쎄 뭐 제대로 된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뭐 지금 나서기 쉽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따지장이니까. 예. 어쨌든 당을 일단 어떻게 통솔해 봐야 그다음에 대권 도전했을 때 당을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당을 통솔하는 경험이 뭐 소중하기도 하지만 네.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옥석을 분간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점이 더 중요한 거죠. 이제 문재인 의원의 당대표 출마, 전 개인적으로 그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문재인 의원을 지지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네. 제가 지지한다고 뭐 지지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저는 박근혜가 왜 대통령이 됐을까 따져보면은 14년 동안 정치 생활을 했고요. 상당 기간 동안 당대표를 했습니다. 네. 이게 국민들에게 먹어주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문재인 의원은 정치 개시 1년 만에 대권 주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박근혜하고 굉장히 대조가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정치 경험의 일천함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부정선거라든지 뭐 사기 공약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이너스적인 효과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문재인 의원만 그랬습니까?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안철수는 더 정치 신인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패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5년간 야당 의원으로서 혹은 야당의 중요한 말하자면 자리를 가진 중진으로서 자기 자신을 국민들 앞에 입증시켜 나가는 과정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안철수 의원은 뭐 첫 시도에서 좌절했고요. 문재인 의원 역시 뭐 크게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정치인 문재인으로서 네. 국민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줄 필요는 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 좋은 기회인 거죠. 지금 여기서 뭐 누가 뭐라고 해서 물러난다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오히려 더 비겁한 거죠.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면은 오히려 불리하다. 그러니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나중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당권은 내가 하고 네. 나중에 후보해라. 당권 대권 분리론 이런 얘기를 주장하는데요. 저는 그것도 그 충정은 이해가 되지만은 박지원 의원이 자기 당대표를 하기 위한 그런 욕망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뒤에 숨는다고 해서 문재인 의원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매도 맞아봐야 맷집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사실 차기를 책임질 만한 사람이 못 된다면은 빨리 또 다른 사람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죠. 그렇죠. 지금 지난 대선 때 우리 보면은 문재인 캠프만 선거운동했어요. 당은 뭐 빠져 있었고요. 제가 아는 국회의원 상당수도 말이죠. 대선 때 아무 일도 안 했다는 이야기는 듣기 싫어서 뭐 그냥 그 유세장을 어슬렁거리는 정도로 해가지고 그런 인간들 태반이었어요. 이래가지고 다음 대선 됩니까?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근데 이번에는 뭐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다음 대선 후보가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대선 후보들이 당을 한 번씩 좀 경험을 해봐야 이 당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대선 때는 어떻게 이 당을 통솔할 것인가, 이런 그림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한번 당대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임기상 되나 안 될걸요. 뭐 이제 대권 도전을 한다면 그때는 뭐 한번 잠깐이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문재인 의원이 당을 맡아서 훌륭하게 선거를 치른다 손 치더라도 박원순 시장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과거 2007년 그 전의 상황을 보면은 당을 맡아서 그야말로 고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때 서울시장 하면서 탱자탱자했던 이명박, 서울시장 물러나고 대권 도전 선언하면서 갑자기 박근혜를 앞지르기 시작해가지고 차이를 많이 벌립니다. 그런 과거의 경험을 반추해 보면은 뭐 당을 맡아서 뭐 전 잘해 나가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처럼 카리스마라는 게 사실은 뭐 검찰, 경찰, 국정원의 힘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런 게 있어서 자기가 뭐 강제력으로 누구 말을 듣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말 많은 인간들 데리고 다니면서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또 언론 환경이라도 좋으면 말도 안 해요. 사실 그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가 선거 여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상 당시에 그 수구 언론들의 힘이 상당히 컸거든요. 정동희 회장 뭐 말 한마디 잘못한 걸 가지고 마치 뭐 노인네들을 갖다가 전부 그냥 뭐 홀대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결국은 거의 사망 직전에 있던 새누리당을 그나마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박근혜 당시 뭐 대표였나요? 하여튼 그 공인 것처럼 포장해서 선거여왕 운운했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뭐 선거에 관여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주류 언론들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거죠. 편이 돼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문재인 의원은 그 반대.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편을 드는데 나머지 반대편에 있는 언론들은 누구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울 것으로 보이는 그런 언론들조차도 등을 돌리고 조중동은 아주 그냥 물어뜯다시피 하고 그렇죠. 이러니 뭐 아무도 우군이 되지 못했던 거죠.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뭐 과거와는 조금 다르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 당시만 해도 공영방송이 좀 중지를 취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히 저쪽 편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영 언론이 됐잖아요. 여기에 조중동까지 합해지니까 언론 지형이 매우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 첫날부터 두드려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그런 어려운 환경을 뚫고 나가야 진정한 지도자감이 되는 거죠. 뭐 그 당내에 이른바 무슨 계파가 있는 것처럼 친노 비노 운운하는 것은 문재인 의원이 자기가 뭔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계파를 아우르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끌어안으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돌파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거 못한다면 당대표감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보수적인 분위기,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예를 들어서 된다면 문재인 대표에게 바라는 또 국민들의 여망, 이 간극들을 어떻게 좁히고 어떻게 그것을 좁혀 나갈 것이냐. 거기에 또 말하자면은 서민들의 여망을 반영하면 할수록 마치 무슨 포퓰리즘이나 되는 것처럼 투쟁이나 하는 것처럼 복지 투쟁 운운하는 이런 식의 적대적인 언론에 과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참으로 첩첩산중입니다만 그런 첩첩산중을 돌파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비로소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신뢰를 획득해 나가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하여간 중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야당. 회생하느냐 마느냐. 뭐 사실 야당에게 더 이상 이제 기대를 거는 국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인 거예요. 그런데 참 전당대회가. 예, 그렇죠. 말하자면은 야당을 물어 뜯으려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야당 자체도 이제 보수 말하자면은 야당도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보수 정당이거든요. 예. 거기에 좀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색채가 들어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내에서 내부적인 갈등을 과대포장해서 사회 전체를 보수화 수구화시키려는 그런 세력들의 존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야당에 대한 불신 혐오로 이제 직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뭐 개판이다, 희망이 없다, 이런 식의 그 맹목적인 비난에도 결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야당은 권력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늘상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죠. 물론 이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야당의 거물들이 존재했을 때는 경우가 달랐습니다만은 지금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정치의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고 저는 아무리 적대적인 언론 환경이라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면은 11월의 마지막 토요일이 되겠군요. 여하튼 뭐 이제 12월까지는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내년에는 좀 뭔가 많이 바뀐 모습으로 예. 모든 것이 다 다가가지 않을까. 자, 생각합니다. 올해 무력감 다 떨쳐내고 2015년 병신년 아닙니까? 병신년이요? 예, 병신년에는 우리가 새롭게 웅비하는 그런 한 해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